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이태준 작가의 단편 전집, 한국 근현대사의 소설로 2020년대에 와서 읽어도 누가 따로 설명하지 않는 한 1930년대 소설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의 대표적인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별명을 가져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문장과 구성이 현대 소설과 비슷하고 깔끔한 표현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는 달밤, 복덕방, 폐강냉, 해방전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가 이태준의 대표작 오목녀부터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서술아. 저 함경북도에도 아주 북단, 원산, 성진, 청진, 웅기를 다 지나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항구다. 이 서술아에서 10리쯤 북으로 더 들어가면 바로 두만강. 그곳에 삼거리라는 작은 거리가 놓였다. 호수는 40여에 불과하나 주재소가 있고 객주집이 4~5천하 있고 이발소 하나 있고 관련 술, 과자, 우편, 우표 등을 파는 잡화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는 색주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집 외에는 모두 농가들이다. 그런데 이 4~5초 되는 객주집의 하나인 제일 윗머리에 지참봉네라고 있다. 이 지참봉은 벼슬을 해서 참봉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실명이 되어 어느 때부터인지 참봉, 참봉하고 불러온다. 그는 부업으로 점도 치고 푸닥거리도 하고, 하지만 워낙 작은 곳이라 그런 것이 많지 못하고 객주를 한 대야 철도 연변도 아닌 도매의 국경이라 보행객이 많아야 한 달에 100명이 지나지 못한다. 그러니 눈먼 지참봉이 가난뱅이로 살 것은 사실이다. 식구는 단 둘인데 그는 40이 넘은 이 지참봉과 갓 20을 나는 오목녀이다. 누구나 오목녀는 지참봉의 딸인 줄 안다. 그러나 기실은 총각으로 늙어온 지참봉이 9살 된 오목녀를 점치러 다닐 때 길잡이로 30몇 원에 사다 길러온 것이다. 그런데 벌써 5~6년 전부터는 혼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웃 사람들도 모르건만 지참봉과 오목녀는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온다. 이렇게 단둘이 살아오므로 지참봉은 오목녀를 끔찍이 사랑해 오건만 오목녀는 그와 반대였다. 어째서 8년은 왔든 자기는 앞길이 꽃같은 젊은 계집이요, 같이 살아갈 남편이 아버지뻘이나 되는 늙은 소경이라 불만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목녀는 어쩌다 좋은 반찬이 생기더라도 남편을 먹이는 법이 없다. 한자리에 마주 앉아 먹건만 보지 못하는 남편은 먹든 못 먹든 저만 집어먹으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나 지참봉은 북어처럼 말랐다. 두 눈이 퀭하게 부은 얼굴에는 개기름이 주르르 흐르고 있다. 풋고추만한 상투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고 그래도 망걸은 늘 쓰고 있었다. 그러나 오목녀는 그와 반대로
낮살이 차가울수록 살이 오르고 둥구스름한 얼굴은 허여멀건하고 뺨에는 늘 혈색이 배어 있었다. 미인이라기보다 그저 투실투실하게 복성스럽게 생겼다고나 할까? 이 조그만 두매거리에선 꼬리를 치기에는 넉넉하였다. 이렇게 인물은 훤한 오목녀이건만 자라나기를 비나게 자라났고 눈먼 남편을 속여오는 버릇이 늘어 남까지 속이기를 평범히 하게 되었다. 남의 것이라도 제 마음에만 들면 숨기고 훔치고 하였다. 어쩌다 손님이 들 때나 자기가 입덧이 날 때는 돈 들이지 않고 곧잘 만난 반찬을 장만하였다. 때는 8월 중순, 어느 날인지는 모르나 내일이 오목녀의 생일이다. 그래서 오목녀는 찹쌀 한 대 사고 미역 오리나 뜯어오고 이제는 어두웠으므로 생선 장만을 하러 나오는 길이다. 으스름한 달밤에 바구니를 끼고 맨발로 보드라운 모래를 사뿐사뿐 밟으며 바닷가로 나왔다. 무태 되어 있는 배 앞에 가서는 우뚝 서더니 기침을 한번 하고 뒤를 휘 돌아보고 아무도 없음을 살핀 다음에 고기잡이 뱃속으로 날름 들어갔다. 오목녀는 생선이나 백합이 먹고 싶을 때면 늘 이 배에 와서 주인 없는 사이에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 배 주인은 한 2년 전에 웅기서 들어왔다는 금돌 총각인데 워낙 어부의 자식이라 바다에 익숙해서 혼자 여기 와서도 어업을 하고 있었다. 금돌이는 종일 잡은 생선과 백합을 이튿날 아침에 파는 까닭에 그가 저녁에 팔 것을 지고 거리로 들어오면 그 배에는 다음날 아침에 팔 것들이 남아있고 금돌이가 다 팔고 나오노라면 늘 밤이 으슥했다. 오목녀는 늘 이 틈을 타서 생선과 백합을 훔쳐들였다. 오늘 밤에도 마음을 턱 놓고 배 안에 들어와 생선을 바구니에 주워 담았을 때 아차! 배가 갑자기 움직였다. 오목녀는 즐거울 해 뛰어나와 본즉 배는 벌써 내리지 못할 만큼 뭍을 떠났다. 이것은 여러 번이나 도적을 맞은 금돌이가 하필 그날은 고기도 한 번 팔 것밖에 더 잡지 못하여 누가 훔쳐가나 한번 지켜볼 겸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금돌이는 오목녀임을 알았을 때, 이 거리에선 화초로 여기는 오목녀임을 알 때 그는 큰 생선이 절로 안에 떨어진 듯 즐거웠다. 우선 배를 띄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고 몰래 배부터 뭇에서 떼어놓고 노를 젓기 시작한 것이다. 오목녀는 눈이 휘둥그레 어쩔 줄을 몰랐다. 소리도 못 칠 형편이다.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 오목녀와 금도를 실은 배는 뭇에서 보이지 않을 만치 나와 돛을 내렸다. 아이, 아줌마이 시덤둥? 놀래지 마신걸. 어쩔 수 있음둥. 오목녀는 얼른 안색을 고치고 생긋 웃어준다. 그리고 어찌겠음둥. 배를 대라이. 금돌이는 싱글거리면서 오목녀의 곁으로 다가서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오목녀의 어깨로 가져간다. 그리고 엷은 구름 속에 든 달을 가리켜 보인다. 오목녀도 피하지 않고 같이 달을 쳐다보고 나직한 소리로 배를 태라이. 배를 대고선 무슨 노릇이 못될 게 있음능? 이왕 치세.
그러나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목녀는 금돌이를 안 뒤로 지참봉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 저도 모르게 가끔 금돌이와 지참봉을 비교해보는 버릇이 박혔다. 비교해보고 날 때마다 금돌이 생각이 났다. 그날 밤 금돌이가 또 오라이, 네 알겠음등? 내일도 고대하겠으니 꼭 나오라이 하던 말이 자꾸 생각났다. 오목녀는 생일이 지난 지 10여일 후 기어이 바구니를 끼고 이번에는 배가 비지 않고 금돌이가 있기를 오히려 바라면서 다시 바다로 나왔다. 세 번째부터는 오목녀가 금돌이 배에 다니기를 심심하면 이웃집 마을 다니듯 하였다. 지참봉이 점이나 쳐서 잔돈푼이나 생기면 오목녀는 그 돈을 노렸다가는 병을 들고 술집으로 갔다. 그러면 그날 밤엔 지참봉은 술 냄새도 못 맡아도 금돌이는 얼근해서 뱃전을 장구 삼아치며 오목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이것은 국경이라 무장단과 아편, 담배 등의 밀수입자들 때문에 객주집 단속이 엄한 곳이므로 객이 들면 그 밤으로 주재소에 객보를 써야 한다. 만일 한 번이라도 잊어버리면 영업정지는 물론 주인은 구금이나 벌금을 당한다. 지참봉내도 객이 들면 그날 저녁으로 객보책을 내어 객으로 하여 쓴 다음 오목녀가 늘 주재소로 가지고 간다. 그 주재소엔 소장 외에 순사 2명이 있다. 그 중에 남순사는 늘 오목녀를 볼 때마다 공연히 여러 말을 걸고 이내 놓아주지 않았다. 9월에 들어선 어느 날 저녁이다. 어떤 보행객 하나가 지참봉네 집에 들어 자고 갈 양으로 저녁을 시켜 먹고 누웠다가 서수라에 들어오는 백고동 소리를 듣고 그 배를 타러 그 밤으로 서수라로 가버린 일이 있다. 그래서 객보를 할 새가 없었다. 그때 마침 주재소의 소장은 어느 촌으로 총사냥을 가고 다른 순사는 청진서로 출장 가고 남순사 혼자 있었다. 남순사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오목녀를 객보 안 한 죄로 유치장에 갖다 넣었다. 그리고 지참봉에 가서는 뭐 때문에 객보는 아이 함둥? 소장이 뇌했습니다. 하여 지참봉은 저를 100배나 하고 소장에게 잘 말을 해서 속히 나오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밤이 어서 이슥해서 거리집들이 불이 다 끄기를 기다려가지고 남순사는 주재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치장 문을 열어놓았다. 오목녀, 내 소장 모르게 특별히 숙지실에 재우는 게야. 이렇게 자기가 자야 할 숙직실에 오목녀를 들여보내고 자기는 저희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쇠를 밖으로 잠그고 저벅저벅 가버렸다. 쌀쌀한 유치장에서 쪼그리고 앉았던 오목녀는 남순사의 친절함에 퍽 감사했다. 조그마한 단칸방이지만 새로 도배를 하고 불은 덥도 춥도 않게 알맞게 떼어서 봄날같이 훈훈하다. 게다가 푸근푸근한 이부자리가 펴져 있는 것이다. 오목녀는 아무렇게나 이불 위에 쓰러져 보았다. 잠이 달아날 만치 편안하였다. 남순살에 어째 나를 여기다. 오목녀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무슨 소리가 나면 남순사가 온화해서
벌떡 일어나 보기도 하나 남순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목녀는 뒤숭숭한 대로 얼마 만에 잠이 들고 말았다. 잠든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다. 오목녀는 무엇인가 입술에 섬뜩함을 느꼈다. 불은 꺼진 채로 완연히 찬 기운이 끼치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었다. 에라이, 쉬. 남순사의 목소리가 틀리지 않았다. 그 후 남순사는 을에 만나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주재소 숙직실은 을의 조용한 처소는 아니었다. 하룻밤은 술이 얼그란 김에 남순사는 용기를 얻어 지참봉네 집으로 들어섰다. 바깥방을 엿들으니 여러 사람의 소리가 났다. 남순사는 숨을 죽이며 정지를 지나 정지 옷방으로 갔다. 오목녀는 마침 집에 있었다. 점이 끝난 사냥꾼들은 가고 지참봉은 복전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뜨뜻한 정지로 자러 내려왔다. 더듬더듬 목침을 찾다가 지참봉의 손은 웬 구두 한 짝을 붙들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한참이나 어루만져 보았다. 바닥에 척척한 흙이 묻은 것으로 신발이 틀리지 않은 것, 구두라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 이 거리에서 이런 신발이면 순사가 틀리지 않을 것을 믿었다. 순사? 지참봉은 구두를 떨굴 뻔하게 놀랐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엔 구두가 으스러지게 꽉 붙잡았다. 동자 없는 눈이 몇 번이나 휘번득거렸다. 입가엔 쓴웃음이 흘렀다. 오목녀가 밤이면 자기 옆에 있기를 꺼리는 것, 골방에도 가보면 베개뿐 오목녀는 자리에 없다가 밝으면 어디서 목소리부터 나는 것, 진작부터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그 증거를 손에 움켜본 적이 없다. 지참봉은 가만가만 정지 윗칸으로가 귀를 기울였다. 지참봉은 두 팔을 부들부들 떨었다. 곧 더듬으면 식칼이 잡힐 것 같았으나 눈 없는 자기가 잘못하다가는 어느 놈인지도 모르고 퉁기기만 할 것 같다. 지참봉은 다시 그 골방문 밑을 물러나 구두 한 짝만 움켜쥐고 있었다. 두 짝 다 찾아볼까 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방 안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정지에 지참봉이 앉아있는 걸 보고 주춤 물러나는 눈치다. 지참봉은 소리를 질렀다. 니기요. 니기요. 니긴데 그 띠집이? 남순사는 그제야 구두 한 짝을 찾아봐야 소용없을 것을 알았다. 맨발로라도 뛰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참봉의 손에 잡힌 구두 한 짝은 너무도 뚜렷한 증거물이 된다. 할 수 없이 지참봉의 입부터 막았다. 그 뒤에도 오목녀가 없기만 하면 지참봉은 을의 남순사에게 간 줄 알게 되었다. 그 사이 금돌의 마음도 점점 달게 되었다. 오목녀가 자기 배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흘에 한 번씩 오던 오목녀가 닷새, 엿새를 건너뛴 것이다. 금돌은 오목녀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하던 바 어느 날 해 뜰 무렵 소장네 집으로 생선을 팔러 가다가 오목녀가 주재소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못 본 채 하고 숨어있던 금돌은
그제야 오목녀의 다른 소행을 알았다. 금돌은 지참봉만 못지않게 주먹을 떨었다. 그리고 금돌은 이날 쌀을 대여섯 말 싣고 간장, 된장, 나무, 먹을 물, 장작개비 해서 배에 두둑히 실었다. 그리고 오목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렸던 오목녀는 그 이튿날 밤 그리 깊지 않아 역시 바구니를 끼고 나타났다. 금돌은 오목녀가 배에 오르기가 바쁘게 배를 띄웠다. 배는 한 십리 밖에 있는 무인도에 닿았다. 지참봉은 젊은 아내를 아무리 기다리나 들어오지 않는다. 그날 밤이 그냥 새고 밝은 날이 그냥 지나고 이틀, 사흘 깜깜하다. 화가 치밀어 점통도 흔들어 볼 여유가 없다. 여유가 있다 치더라도 점까지 쳐볼 필요가 없다. 남순사의 농간이다. 틀림없다.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그래, 오목녀가 나간 지 사흘 만에 지참봉은 남순사를 기별해 오게 하였다. 남순사가 들어서자 지참봉은 날쌔게 그의 절그럭거리는 칼자루를 붙들었다. 그리고 악을 썼다. 이놈! 오목녀 내놔라. 내 놈 지시집이! 하고 붙은 눈을 부릅뜨며 덤볐다. 남순사는 꼼짝없이 뒤집어쓰게 되었다. 남순사는 우선 지참봉의 입을 막아놔야겠기에 모두 자기의 짓이라 거짓자백하였다. 그리고 정말 자기도 오목녀가 아쉬워 어떤 놈의 짓인지 이 밤으로 거리의 술집들을 뒤지고 서술하나 옹기까지 가더라도 기어이 오목녀를 찾아내고 싶었다. 나와서는 거리집들을 이잡듯 하였으나 오목녀가 나타날 리 없다. 지참봉은 점점 남순사만 조르게 되었다. 남순사는 급했다. 며칠 뒤 남순사는 밀수업자들에게 압수한 독한 호주를 한 병, 역시 압수품인 아편을 얼마 떼어놓고 밤늦게 지참봉을 찾아간 것이다. 지참봉은 옆엔 달아나고 눈은 멀고 재물은 없고 누구든지 자살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남순사는 이젠 오목녀는 찾기만 하면 내 것이라고 서술하러 옹기로 짜돌아 다녔으나 허탕만 잡고 5-6일 만에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오목녀가 어디선지 하루 앞서 멀쩡히 돌아와 있는 것이다. 남순사는 오목녀를 만나자 어쩔 줄을 몰랐다. 그간 자기가 범죄 중에 가장 큰 것을 범하면서까지 애먹은 생각을 하면 또 어떤 놈과 어디로 가 그렇게 여러 날씩 파묻혀 있던 생각을 하면 당장 잡아다 족치고 싶으나 이왕 지나갔으니 앞으로의 욕심이 목 밑에서 꿀꺽거린다. 남순사는 느긋한 마음으로 유들유들한 오목녀의 볼을 손으로 꾹 집었다 놓으면서 아이 어디로 바람이 났습네? 요 아래 방진으로 좀... 방진은 무실... 남순사는 슬그머니 오목녀를 위협하였다. 너의 남편이 죽은 것은 너 때문이니까 너는 살인자라 마찬가지다. 내가 잡혀가지 않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길은 내 첩이 되는 것이다. 하고 달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목녀는 남순사의 첩보다 금돌의 아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오목녀는 우선
남순사의 돈부터 이부자리까지 끌어들인 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금도리와 내통을 해서 모조리 배로 빼냈다. 어느 날 남순사가 온다던 자정이 가까울 무렵 오목녀는 금도리의 배로 뛰어갔다. 이들의 배는 이 밤으로 돛을 높이 달고 별빛 푸른 북쪽 하늘을 향해 달아났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